분당 강연의 제목을 뭐로 할까 했을 때 마침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 KBS에서 나서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면은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붙여놓고 하니까 좀 과격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제목이 붙어진 그 내력은 그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는 그냥 막연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와서 그냥 같이 데모하다가 잘리기도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오전 선배 김건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고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마음에 농촌 봉사를 가지 말고 도시 공장에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연습해야 된다 해서 구로공단에 가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달간 위장 취업하다 보니까 나는 죽어도 공장 노동은 더 이상 못한다 해서 그냥 다시는 뒤를 안 돌아봤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는 그냥 천생이 노동자 태생이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도 뭐 한 20년간 노동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늘 존경하는 친구지만 존경하는 그러한 것은 생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재직이 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룻밤에 그냥 보안대원들이 와서 잡아가더라고요. 가니까 김문수 이 친구도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저기 남산에 있는 그렇죠, 남산으로 끌려갔는데 한 일주일 고생하다가 그 수사를 맡은 과장이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지옥과 같은 데를 벗어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뒤를 안 보고 막 나가는데 이분은 시비를 못해요. 아니 가라 하면 뭐합니까? 차비를 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슴이 덜컹거려 앉더라고요. 아니 호랑이 물을 빠져나오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아니 차비 시비를 묻다니 말이지. 저 친구 돌아가 이러는데 시비를 하도 붙더니 그냥 차비를 듬뿍 받아냈어요. 당시 돈으로 꽤 많은 돈을 받아냈는데 그래서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던 친구지만 참 아까 저하고 관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옛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참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승만 학당 강연을 하는데 와서 좀 한 말씀 해달라 하니까 또 기꺼이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 주제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대로라면 이 나라 망한다 하는 그 과격한 그 제목을 붙이게 된 한 가지 원인은 이 나라에 막 굳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신문화가 너무 타락해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 무슨 사실인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보고 나가서 데모를 하라고 사주를 했어요. 애들이 그냥 나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수입된 소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죽는다 하는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전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마트에 가서 쾌연하게 그 소고기를 사먹고 있는 그 현실에 왜 한국에서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거짓말이 횡행하고 그게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을 밤중에 이렇게 광화문에다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 집단적인 심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앞서서는 효선이가 미선이라는 두 여학생이 퇴근길에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좀 참혹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또 비슷한 일이 또 광화문에서 벌어졌어요. 전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아부를 하고 뭐 동조 연설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거짓의 시위가 벌어질 때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자호를 통하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 맞서질 못하고 청와대 기산에 가서 울면서 노래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런 그 현실. 오늘 이거는 뭡니까? 광란의 이 촛불, 세월호가 벌어졌는데 가슴 아픈 어떤 교통 참사가 발생했어요. 왜 못 구했나? 이러면서.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나? 성형 수술을 했나? 마약을 했나? 뭐 애인하고 밀회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온갖 이야기가 전국에 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대구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한 2시간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최순실의 딸, 뭐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숨긴 딸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2시간을 논쟁을 하더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서 대학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대낮 어떤 그 서양사학과 교수가 저를 붙더니 팔을 잡더니 이 교수 박근혜가 마약을 했대? 세상이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 팔뚝을 들시면 거기 마약을 맞은 침이 있다고 그래. 전국이 돌았습니다. 어떤 잘 꾸며낸 거짓말이 팍 터들면은 전국의 대학 교수까지 미친 듯이 거짓말을 환희하고 환영을 하고 몰두를 하면서 전파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의 광란이죠. 거짓말을 구조적으로 생산해내는 어떤 요인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 집단적인 심성 속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발산이 돼요. 그 최초의 시초는 저는 2002년도인가 그 이해창 씨가 대통령 선거가 나왔을 때 그 병풍, 네? 그 아들이 그 몸무게를 줄여서 군대를 안 갔다는 그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 김대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국내에 살고 있지 않고 어디 해외 나가 살고 있는 걸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 거짓말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런 거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한국의 이 좌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좌파들이 익숙하게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좌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인 전체의 어떤 커다란 심성에 있어서 거짓말을 수용하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요인이 내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나라는 망한다. 망하게 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나라를 만든 지 한 70년쯤 되면 큰 위기에 빠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1792년인가 만들어졌지만은 70년 만에 남북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을 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남북 청년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유나이티드 네이션 스테이츠가 진정하게 탄생이 된 것. 그 전까지는 사실상 미 연방이라고 하나 형식적인 것이었고 국가의 스테이트,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래가지고 비로소 파운딩 파더들을 미국의 극부들을 찾아내가지고 워싱턴, 애덤 스미스, 존 애덤스, 그 다음에 제퍼슨, 등등 파운딩 파더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때부터 미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868년에 명지유신을 했지만은 나라가 70년 만에 박살이 났어요. 주제도 모르고 끊임없이 제국을 확장하다가 아까 김지석께서 잘 설명했지만은 미국에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일본 전토가 폐해가 되었습니다. 폐해가 되고 또 원자폭탄을 또 2가지나 맞고 그 전쟁 때 일본이 받은 저 상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동경 대폭격 때문에 동경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영웅들이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2,300명이 그 순간에 그냥 네이팜탄을 맞고 다 제가 되기도 했어요. 완전히 일본 전체가 해체돼 버렸어요. 나라 만든 지 70년 만에. 그래서 그 일본이 그 뒤에 재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파운딩 파더들의 정신을 후계들이 개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자 때, 정손자 때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프랑스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참 힘든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는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고, 대혼란을 겪는 나머지 국민들의 다수는 조금만 어떤 거짓의 선동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불나방이처럼 그냥 수많이 그래서 밤중에 촛불을 밝히는 이 기괴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위험한, 아까 김재석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탄핵 사건 이거는 그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를 막았다고만 해도 좋을 만큼 심각한 사건입니다. 여기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치의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대의제가 무시되어 있고, 상권분립이 무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희생을 앞으로,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치를지 생각만 해도 참 아득한 어떤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그래서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니고 좌우를 떠나서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국가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국가의 해체 자체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법치를 무너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저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전쟁을 벌였을 때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시통원 체제를 꾸립니다만은 그때부터 일본은 청년들이 전부 다들 공장이나 탄광에 있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 일본군은 무려 한 750만 명 가까이 정도 일본의 모든 젊은이들은 군대를 다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한반도의 청년들을 일본 공장이나 탄광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전쟁 말기에는 이제 징용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동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39년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노무자들이 노예로 혹사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을 지배해온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그때 당시 간 한국의 청년들이 노예였다고, 제대로 받을 거 못 받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일본의 채찍과 총칼 하에서 죽지 못해서 노동하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각각 학교 교과서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를 보고 친일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뭐 일본한테 받아보고 돈 한 푼도 없고 뭐 제가 친일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그냥 한국에서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지 일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저는 우리 연구자로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할아버지 일본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갔어. 그러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되게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 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학교 나와봤자 서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울고 일본 놈들한테 잡혀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말이야 일본을 너무나 가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자기 동네 누구도 가 있고 말이지 삼촌도 가 있고 오촌 아재도 가 있고 말이지 다 가 있는데 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가서 당시 공출이라고 해서 그 쌀을 강제 수매를 했습니다. 그 강제 수매를 하면서 돈을 주니까 그 면사무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 해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면사무소에 가서 쌀을 강제 공출당한 그 대금을 받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앞바다에 가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탔는데 반시에 통통 배가 가가지고 아침에 도착했다고 내려보니까 부산 항구로에 선장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직사게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을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면사무소에서 드디어 모집한다는데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돈을 받아서 일요일날 시내 나와가지고 팥죽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또 일본 여자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여튼 자기 활극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정부에 나와서 마이크를 딱 대고 정부의 관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엉엉 울면서 나 끌려가서 한 푼도 못 받아서 이래요. 다들 돈 안 받고 일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주고 제대로 보수를 안 주고 노동자의 일을 시키는 게 나아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게 나아요? 어느 쪽에 능률이 오릅니까?
노예를 부르려면 노예 감시 비용이 들어야 돼요. 임금을 주는 것보다 감시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 간단한 경제학의 논리를 무시하는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좀 고팠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소식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다가 고봉으로 먹잖아요.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가서 고생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밥을 많이 돌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 일본 회사들의 노무 기록을 보면은 한국인들에게는 요구하는 만큼 밥을 줘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씩씩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농촌에 있던 사람이 소 끌고 농사만 짓던 사람이 공장이나 탄광에 가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신체 강건한 젊은이들 하더라도 어지간히 튼튼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노동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예로 목사장은 결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그리고 전쟁 말기에 공장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하는 혼란기에 한두 달 정도 받지 못한 월급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들 무사하게 기한해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정상적으로 건강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노예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재판을 해서, 얼마 전에 무슨 재판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재판 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불과 3살의 어떤 당사자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어떤 상속자들이 아버지가 노예로 사역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또는 증거로 뒷받되지 않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 고뇌하신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려요. 신일본 제철에 국내 재산을 압류를 해라.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해라. 1억 원씩. 이 법관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법관들이 또 국제법이나 어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지난 60년간의 교섭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린다면은 이 일본인들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어요.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저 나라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일본인들은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판결대로 신일본 제철에 국내 자산을 압류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기 싫더라도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은 저는 한국 경제는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 수출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100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3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돼요. 아주 고급 소재나 어떤 자료나 부품을. 그거 못하면 삼성전자 수도 없대요. 반도체만 그런 줄 아세요? 철강은 100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급 철강이 30이나 돼요. 그거 못하면 한국의 철강 수출 수도돼요. 플라스틱은 한 20 정도 돼요. 플라스틱도 최고급 플라스틱은 국내에서 못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본과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이웃 효과,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제관계의 현실을, 국제경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 무책임한 법관들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야 결국 좀 깨닫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대재앙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정치에서부터 법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외 대법원까지 그 치료하게 일본 그 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원직용자들의 아들과 딸 그 3명 그 사람의 심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돈. 지난 20년 동안 그 소송을 해오면서 키워온 꿈 그건 돈밖에 없어요. 아주 저런 수준의 금전주의 그 돈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파탄내어도 좋다 하는 이런 심정에 천박한 금전주의 이게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국제정의의 탈을 쓰고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당에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제 슬로건 하에서 그 잘못된 주장을 하나씩 지금 반박하는 그런 그 영상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나면은 이승만 학당의 그 반일 종족주의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얼마 전에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방송 강의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KBS가 그 도울의 방송 강의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거 잘 잘했다. 도울 역시 도울답게 강의를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KBS를 지고 있는 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도울의 이와 같은 발언이 자기들이 희망하고 의도했던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발언을 전 국민들한테 공중파로 내보내 완전히 전시체제로 말하면 적의 선전부에 의해서 나라의 방송국이 장악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라고요. 평생 미국하고 다투어온 분이 결국은 미국에서 축출된 분이에요. 해방이 되니까 이승만이 동양에 있는 메가드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나야말로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실어 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좀 써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추천장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 메가드는 그래 너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데려와가지고 꼭두가시처럼 한국 점령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능숙하게 지어내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빨리 귀국을 하고 싶은데 비행기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전쟁인데 항공편이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점령지 전쟁터에 가려면은 미 군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해외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죠. 이승만은 미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 국무부에다가 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도 9월 말까지 미 국무부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이승만과 같이 고집센 반공주의자를 한국에 들여보내서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 국무부가 제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 국무부가
미국과 중국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국내에 들여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9월 말입니다. 그해 9월 말. 그때까지 미국은, 이승만은 미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미 국무부 관리들이 여권을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취소됩니다. 취소돼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가도 좋다라는 여행 허가가, 그래, 여권 발급을 내주니까, 그때서야 이승만은 동경에 있는 메가드 장군한테 전보를 칩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 5년 전에, 4년 전에 이승만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미국의 장교로서는 알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널리 읽힌 책이고, 이승만은 그 자신 스스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오늘날로 치면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뭐 그보다 지명도가 더 높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까 김지석께도 소개했지만 미국의 최고 학부를 나온 그 엘리트 지식인이기도 했고, 미국인들한테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는 저 이승만이 너무나 강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시 미 국무부에 있는 소련의 간첩들이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이승만의 뒷발을 잡고 그를 저지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여행 허가가 나니까 이승만은 그 자기와 연식이 있는 메가드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하와이에서 일본을 거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비행기편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와이까지는 민간 항공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이승만은 자기를 지원하는 평생 동지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와이까지는 자기 비용으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있으니까 민간. 그러나 하와이에서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군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비행기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이 군용 비행기를 내줄 수 있느냐. 그게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갖고 이장은 내가 미국에 괴뢰가 될 테니까 나를 좀 불러서 써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승만이 자기를 명수한 처세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그 이승만을 한탕에서는 저 사람을 저 강의 내용이 틀렸다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정평 요청 지금 그 신청을 했어요. 근데 뭐 벌써 열흘 일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용합니다.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승만은 미 군정과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미 군정은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소련과 좌우 합작을 해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잖아요. 이승만은 그거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미국 정책에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 전 국민의 40%가 그 뒤를 따라요. 네. 독립협회 그 1895년 50년 전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당대의 최고 학력을 갖는 세계적인 지식인이고 또 좋은 책을 또 쓴 사람이고 미국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많은 우호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 상원의원의 해리스 목사라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승만이 성립한 어떤 코리안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미 하원의 원목이 이승만의 1급 지지자였어요. 미 의회의 원목은 미 의회가 개헌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당시 상원의 의장이 트루만 부통령이었어요. 이 트루만 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해리스 목사하고 아주 친한 사이예요. 오랫동안 서로
그 이승만은 해리스 목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트루만에게 쪽지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였어요. 미국 정계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승만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 와가지고는 사사건건 미국의 한국 정면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미 국무부에 그 LCD 같은 그 간첩들이 그 당시 동아시아 차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이승만을 제거해라. 저 이승만 때문에 소련과 합작을 해서 신탁 통치하는 방침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 왜? 전 국민이 그 사람을 40%가 똘똘 뭉쳐서 따르고 있으니까.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좌우합작을 해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당시는 그 말에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머지 60% 가운데 40%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20%는 빨갱이들이었어요. 자유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공산주의로 떨어지면 이 민족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라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손을 들면은 다 같이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미군정의 좌우합작의 정책에 저항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위험했던 2년간을 버텨내고 드디어 미국이 좌우합작 정책을 철회를 하고 남아만이라도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운다 하는 방침으로 돌아서서 이 생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든 몸에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이라도 건강을 지켜서 결국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세계 정세가 여의치 않아서 이 남한만이라도 우선 자유민주의 공화국을 세우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북한에 지배하고 있는 저 공산 세력을 몰아내서 공산 학정으로부터 우리 동포를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분의 변함없는 그 신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헤어날 수 없는 나라이 공산주의라는 그 말을 지금 70년 지난 이날에 되돌이켜보면은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잖아요. 북한의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첫 달러가 못 되잖아요. 남한의 30분의 1입니다. 40분의 1이라고 그래요. 한 700달러 정도 돼. 북한의 내셔널 웰스, 국부는 남한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예? 철도, 도로, 통신, 이 인프라 다 따지고. 저 북한의 나라는 남한에 군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내셔널 스탁이. 70년 동안 전 세계 문명을 반하는 어떤 그런 학정을 펼친 결과 저런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게 70년 동안 유지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셨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북한 뱅크의 저와 같은 노예 상태에 다 공범자들이에요.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될수록 뭘 했는데, 네?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때가 지금 뭐 했나? 남한의 정치가들이. 미국인 같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 거예요. 인간 예종은 자유의 문제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노예를 해방할 것인가 해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부 주민의 다수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남북전쟁을 한 미국인들인데 그 미국인들 같으면 북한을 벌써 해방됐을 거예요. 그런 미국인들의 자유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온 가운데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혼미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저 남한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정치 체제를 지금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이 남한에서 또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10분 정도만. 네? 10분만 정도. 10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자유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틀에 구속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큰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적어도 이승만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소홀히 취급해 왔고 그 결과 엄청난 정신적 위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이제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 말기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눈물로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면 다 노예가 돼요. 망국노가 됩니다. 망국노가 돼요. 일본인들 앞에 가면은 무조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노예와 다름없는 정신적인 종속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서 제국무 딱 쓰고 망토 입고 딱 폼져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현해탄에서 일본 신문에서 기에서 연락처를 탁 탔어요. 나 제국대학 나 동경대학교 다니는 제국대학 학생이야. 자, 근데 딱 타자마자 그 앞에 수위가 있다가 조선진 여기로 가시오. 딱 니혼진 여기로 가세요. 차별을 당할 때 그 모욕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망국노의 처지예요. 처지다. 그래서 저 3대라는 소설을 보면 첫 장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망국노가 되어가는 과정을 피눈물로 지켜본 사람이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립정신책에 보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타락했다. 이 이승만의 기본. 이분이 평생 동안 그렇게 강한 고집으로 누구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온 것은 나라가 망할 때 그 원인이 이 민족의 정신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짓말 하나 나왔어요. 나라 안에 거짓말이 크다. 그죠? 독립정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라 안에 거짓말이 너무 가득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말 속에 거짓말이 깃들어 있고 친구 간의 말에도 거짓말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 너무 현명해서 외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게 500년 동안 한 사회가 닫힌 가운데 가혹한 지배체제가 성립하면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신분의 사닥다리가 강철처럼 드리워진 가운데 사회가 닫혀 있으면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한 1,700만 정도 되면은 이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이승만에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을 근본적으로 정신에서부터 바꾸는 새로운 인간으로 소생시키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개조는 그 정신을 바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가서 요 뒤편에 책이 좀 있습니까? 독립정신력. 또 나갔을 때 하나씩 사서 보시고 읽어보면은 감옥 안에서 쓴 이 중재수의 복장을 한 이 이승만이 피눈물로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나라가 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모른다 하는 것. 그래서 자유와 독립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그저 뭐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인종은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이거는 그냥 국민학생을 위한 계몽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책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읽어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독립이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쭉 설명하는 그것은 지금도 대다수의 한국의 대학 교수들조차도 그 경지에 못 다다니는 높은 수준입니다. 자유와 독립은 물론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근로하고 자기 저축하고 자기 계획해서 사는 것이죠.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홀로 사는 것 그게 자유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리산 속에서 요새 텔레비에 나오듯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인의 사회, 자유인의 경제, 자유인의 정치, 자유의 국제사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서 자유의 철학이 자유의 정치 경제 사상이 하나의 전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서로가 신뢰하고 협동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경제에 있어서는 교환하고 분업하고 경쟁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자유인의 정치는 법치와 대의 민주주의고 그리고 이 자유인의 국제사회는 개방과 통상과 영구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경제와 정치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통상하는 거예요. 통상하는 거예요. 노예나 농노제 사회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사회지만은 자유인의 사회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개방하고 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고 세계 평화가 달성되는 그러면 자유인은 어떻게 해서 개방하고 통상하는가? 그게 책에 잘 쓰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자체를. 이 지구 자체는 조그마한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개방하고 통상하고만 살 수 있도록 자원이 다양하게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통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이 되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과학이 진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가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 국제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서유럽의 진보를 이끌어온 세계사의 큰 흐름이다. 이 세계사의 큰 흐름을 앞으로 이끌어갈 나라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맹자를 읽고 춘추를 읽고 했는데 요즘의 시대가 이 현실에 다시 도래할 줄은 몰랐다. 미국을 보니까 미국이 요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미국이 앞으로 세상을 통상과 평화로 이끌어갈 나라다. 우리도 미국처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중립적 통상국가로 발전하자. 그게 썩어 문드러진 조선 왕조가 다시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이 독립정신의 책이에요.
제 전공이 한국경제사지만 저 책을 읽고 이제야 한국경제사 제대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고 까맣게 잊혀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대신해서 민중이니 민족이니 계급이니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부족주의적, 종족주의적, 집단적 범주가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집단적인 상징 속에는 거짓말이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횡행해서 드디어는 나라를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데 이런 지경까지 도달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 꼭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면 이승만 TV 좀 많이 봐주십시오. 그 안에 이런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시간이 나시면은 토요일날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그죠? 제 친구들 보면 토요일날 가면 다 골프 나가고 그래요. 저 맨날 치던 골프가 그건데 뭘 그렇게 자꾸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취미생활 좀 약간 적으시고 이승만 학당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또 멤버십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인생의 또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장면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